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 지독한 가난 속에 미혼모로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의 보조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했고, 엄마는 죽음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집에서 키운 나물들을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노상 장사를 하셨죠. 그러나 엄마가 장사하는 곳에서 5분 거리에 큰 시장이 있었고, 사람들은 길거리 노상 장사보다는 시장으로 가서 나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형편이 이렇다 보니 엄마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옷도 주워다 입히고, 공부하는 책도 옆집 오빠가 쓰다가 버린 걸 주워서 가져다 주셨죠. 한 번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해서 교복을 사야 했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는 언니 집에서 얻어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교복조차 새 옷을 입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했죠. 하지만 사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등교 첫날 얻어온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그 교복에 그 언니 이름이 떡하니 바느질이 되어 있었죠. 입고 등교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는데 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가 이야기해 주더군요. 겉으로는 사촌 언니에게 물려받았다며 애써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가 끝난 후 저는 창피해서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때 가난한 것보다 교복 하나 사주지 못하는 엄마가 너무 싫었고 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형편이 이렇다 보니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생활의 보탬이 되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학교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이때 저는 배달부터 서빙 그리고 요리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힘들다는 고깃집에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보태려고 했죠. 하지만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하더니 엄마는 끝까지 가난에 떨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죠. 그리고 곧바로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크지 않았어도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아르바이트와는 차원이 다르게 편하고 일할 맛이 났죠. 제가 즐기면서 일을 해서 그런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갔음에도 우연히 사장님 눈에 잘 띌 수 있었고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에 일사천리로 취직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취업 스트레스 없이 좋은 회사를 만나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죠. 아무래도 몸에 성실함이 배어 있어서 그런지 회사 상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일을 열심히 하니 어느 정도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또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학력이 모자라더라도 일반 서원에서 대리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회사에 정직원으로 들어간 지 6년 차가 되었을 때 회사에 새로운 팀원이 한 명 들어오게 되었고 제 직속 후배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그런지 새로 들어온 팀원은 제 직속 후배였어도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됩니다. 많았죠? 그래서인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말도 잘 섞지 않고 웬만하면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로 들어온 팀원이 저를 자꾸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어렵다면서 다시 알려달라고 하거나 뜬금없이 본인이 전력을 살 테니 같이 먹어달라는 등 저를 엄청 귀찮게 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움에 그 사람을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로 들어온 팀원은 1년 내내 저를 쫓아다녔고 변함없는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지금의 남편과 1년간의 연애를 하고 난 후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 프로포즈를 할 듯 저에게 털어놓을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예원아, 나 사실 너한테 털어놓을 게 있는데. 응, 뭔데? 혹시 내가 모르는 큰 빚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나 회사 대표님 아들이야? 뭐라고? 그게 무슨 액? 장난이지. 그런 장난치지 마, 정말이야. 나 진짜 회사 대표님 아들이야?
아버지가 내가 아들인 곳을 알면 괜히 직원들 불편해한다고 일을 제대로 배울 때까지는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얘기를 못했어. 그게 정말이야? 내가 아는 우리 회사 대표님 김석진 대표님 아들이 오빠라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마케팅팀에는 내 동생도 일하고 있어. 김정혁이라고. 혹시 우리 사이 대표님도 알고 계셔? 누군지는 말씀만 드렸고 회사 내에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요. 예상치 않은 남편의 이야기에 조금 당황했지만 우선 용기를 내어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갔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시댁을 찾자 많이 당황하신 듯 보였어요. 하지만 평소에 쟤를 예쁘게 보셔서 그런지 반대는 없이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집안 수준이 많이 차이 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셨고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셨어요.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잘 따르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죠. 사실 결혼하기 전처럼 회사에 다니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는 바깥일을 하면 안 된다며 며칠 동안 머리까지 싸매고 누우셔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결국 아무런 힘이 없던 저는 그렇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관두고 난 이후부터 굳이 일을 만들어 매일같이 시댁으로 부르시더군요. 내 남편 출근시켰으면 얼른 집으로 와봐라. 오늘 집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어머니. 저 어제도 다녀왔는데 얘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시댁에 문안 인사드리러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참말. 말고 얼른 시댁으로 기어와라 은혜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저는 결국 시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시댁에 찾아가 보니 온갖 그릇들이 밖으로 다 나와 있었고 장롱에 했던 이불이며 옷까지 거실에 쌓여 있었죠. 게다가 시댁에 항상 계시던 도우미 아주머니도 안 보이는 듯 싶었어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죠.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불이랑 옷이 왜 밖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요즘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오늘 집 대청소나 해라. 네, 대청소요. 뭘 그렇게 놀라니? 원래 대청소는 주기적으로 해줘야 먼지가 안 쌓이는 거야. 네, 그런데 오늘 도우미 아주머니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잠시 장 보러 나가신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안 해줬네. 우리 집 도우미 오늘 집에 일이 있다고 해서 며칠 휴가 줬다. 아마 일주일 후에 올 거야. 그러면 대청소를 어머니랑 저랑 둘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청소나 하는 사람으로 보이냐? 당연히 너 혼자 해야지. 집이 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대청소를 어떻게 혼자 해요? 내가 하라고 하면 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너 미운 몸 밑에서 자라서 안 해본 일 없다며? 그럼 대청소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입 아프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출출하니까 대청소 시작하기 전에 국수나 좀 말아와라.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도 안 계신다는데 60평이나 되는 집 대청소를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게다가 대청소도 모자라서 국수까지 내놓으라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시댁을 뛰쳐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며 무시하고 싫어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싫다고 반항이라도 하면 쫓겨나기 밖에 더 하겠어요. 옆에 남편이 같이 있었으면 제 편을 들어주기라도 하겠지만 당시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 둘밖에 없어서 편들어줄 사람도 없었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국수를 말아드리고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쓸고 닦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저녁이 될 때까지 시댁일을 도맡아 해야 했죠. 그날은 정말 눈앞에 별이 보일 정도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겨우 대청소를 마치고 천근만근한 몸을 이끌고 신혼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겉옷을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앞으로 다가오더니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오늘의 땅이다.
내가 도우미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만큼 넣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당이라니요. 아, 돈이라고요? 나는 일단 지급했으니까 괜히 집에 들어가서 내 남편한테 내가 대청소 시켰다고 궁시렁대지 말아라. 그리고 네. 시아버지한테도 비밀인 거 알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불러서 저녁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대청소를 시킨 것도 모자라 돈 몇 푼 치워주고 남편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다니요. 게다가 일당이라면서 돈을 쥐어준다는 건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신 게 아니라 진짜 도우미처럼 생각했던 뜻이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시아버지한테 다 말씀해 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웬만한 일은 참고 넘어가야 편하다는 엄마의 말씀이 생각나 억울해도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인생은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더군요. 제가 결혼한 지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시댁에 동서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동서와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정말 예쁘고 곱게 자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동서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50억 건물주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중소기업에서 팀장 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건물은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물려받았다고 했고 지금 세입자들이 들어와 꼬박꼬박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서의 여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부럽기도 했죠. 하지만 사람의 상황이 모두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저는 그냥 부럽다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어차피 시댁에서는 똑같은 며느리이고 같은 입장에 있으니 동서와 한번 잘 지내봐야겠다 싶었죠. 동서도 제가 형님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 앞에 다가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씩 선물도 가져다 줬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무시하면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모습을 보고 동서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들어온 지 약 8개월 정도 지났을 즈음에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며칠 전부터 저에게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도 알고 있나 싶어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동서는 계속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일부러 끊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서가 일을 하느라 많이 바쁜가 싶어서 퇴근할 시간에 맞춰 다시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동서 퇴근할 시간에 맞춰 다시 전화를 걸어봤죠.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 왜 자꾸 전화하고 그래요? 몇 번이나 전화를 끊었는데도 눈치 없이 자꾸 전화하네. 할 말이 있으니까 전화를 걸었지? 그런데 동서, 지금까지 내 전화 일부러 끊은 거였어. 형님이랑 할 말이 뭐가 있어서 전화를 받아요. 어차피 수준 차이 나서 말도 안 통하는데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수준 차이, 그럼 수준 차이가 나지 않나요? 요즘 세상에 고졸인 사람이 어딨어? 게다가 어머니한테 들어보니 형님이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다면서요. 그래, 나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다. 근데 동서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아휴, 됐고 할 말이나 해요. 저는 동서의 말을 속에서는 열불이 났지만 괜히 싸우기 싫어서 최대한 화를 억누른 채 이야기를 했죠. 시아버지 생신 파티 이번 주 주말에 하는 거 알지? 아침 일찍 요리 시작할 거니까 동서도 9시까지는 시댁으로 와. 싫은데요. 저 그날 무지 바빠요. 아침 일찍 미팅 있어서 회사 가봐야 하니까 알아서 요리 잘 하시면 되겠네요. 형님이 그거 제일 잘하잖아요. 잡일하는 거 동서 끝까지 이럴 거야. 그리고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아, 누가 주말에 나가서 일을 해. 저 회사 팀장이고 일 있으면 주말에도 출근해요. 제가 형님처럼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줄 알아요? 어찌되었건 저는 못 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동서는 아침 일찍 시댁으로 와서 시아버지 생신 파티 준비하자는 저의 말을 회사에 가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니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동서의 행동에 다시 전화를 해서 한마디 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괜히 전화해서 기분이 더 상하고 싶지는 않았고 다른 일도 아니고 동서도 며느리인데 시아버지 생신 파티 준비를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을 테니 그날 만나서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대망의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다가왔고 저는 아침 일찍 혼자 시댁으로 찾아갔죠. 남편은 오전에 약속이 있어서 저녁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오겠다고 했거든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시아버지는 아침 일찍 친구들을 만나러 가셔서 안 계시고 시어머니만 계신 듯 했어요. 상황을 보니까 제가 전화까지 했는데도 동서는 시댁에 오지 않은 것 같았죠. 조금씩은 늦을 수 있으니 저는 시어머니께 부엌에 들어가 파티 준비를 하겠다고 한 후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잘 아는 됐고, 너 며칠 전에네 동서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 동서한테 뭐라고 하다니요? 저 별말 안 했는데요. 아, 며칠 전에 전화했었니? 동서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아침 일찍 와서 요리나 하라고 했다면서. 어머니, 그건 아버님 생신이니까 동서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뭔데 애기를 바짝 죽여놔. 안 그래도 회사 일에 건물 관리까지 하느라 정신없는 애한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제가 웬만하면 큰 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고 혼자 화를 삭히고 넘어가는데 이날만큼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너무 억울해서 대놓고 따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바깥 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억지로 회사까지 관뒀어요. 그런데 동선을 회사 멀쩡히 다니게 하시고 이제 아버님 생신 준비도 빼주시는 거예요. 같은 며느리인데 왜 그렇게 차별을 하세요? 얘가 왜 이래? 둘째는 너랑 달라도 한참 다르잖아. 쟤는 회사 팀장인데다가 자그마치 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태우가 달라야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집에 며느리가 둘인데 한 명만 일을 시키는 게 말이 되나요? 당연하지. 원래 못 사는 애가 이런 잡일은 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얼른 음식 준비나 해. 그리고 너 앞으로 우리 둘째한테 허튼 소리 또 하기만 해. 그때는 정말 크기 없는 줄 알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정말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의 생신 준비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괜히 좋은 날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저녁 시간이 다 되자 뒤늦게 동서도 시댁으로 찾아왔는데 본인이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늦은 것처럼 아주 시어머니 앞에서 알랑방구를 다 끼더군요. 그리고는 제 앞으로 다가와서 선심 쓰듯 돈을 챙겨줬죠.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동서가 주머니에 쑤셔 넣은 돈을 꺼내 면상이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이라 참고 또 참았어요. 속에서는 열불이 났지만 무사히 시아버지 생신 파티는 끝이 날 수 있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너 오늘 별일 없지네? 오늘 약속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잘 됐다. 너 그러면 동선의 집에 가서 서류 하나만 가져다가 회사에 좀 가져다 줘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동서가 아침에 급하게 출근하느라 중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나왔다. 집어오니 그러니까 오늘 할 일 없는 내가 동서 회사에 가져다 주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이제는 하다 동서 회사로 심부름까지 시키는 길 너무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싫다는 소리 해봤자 결국 저만 힘들어질 테니 시키는 대로 동서 집에 가서 서류를 들고 회사까지 달려갔어요. 정말로 급하긴 했던 모양인 줄 동서는 전화하지 않아도 로비에 나와 있었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서류를 건네줬고 동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뒤돌아서 나오려는데 갑자기 동서가 가려는 저를 붙잡았어요. 또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어 한숨을 쉬며 뒤돌았는데
이제는 아예 막 나가기로 한 것인지 저에게 발을 들이밀면서 헛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형님, 내가 곧 중요한 미팅을 들어가야 해서 말인데요. 내가 돈 줄 테니까 구두 좀 반짝반짝하게 닦아봐요.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내 구두 좀 닦아보라고요. 내가 돈은 잘 쳐줄 테니까. 동서, 정말 미쳤어. 적당히 하고 그만 까불어. 나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저는 그냥 대답도 듣지 않고 동선을 회사를 나와 버렸어요. 동서도 저의 반응을 예상했던 것인지 딱히 난리를 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날 이후 저는 괜히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동서와 시어머니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며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밖에서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했죠. 통화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라서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딸의 엄마 옆에 모르는 아저씨가 앉아 있어서 많이 놀랐지요. 사실 엄마 옆에 있는 이 아저씨랑 결혼을 할까 하는데 뭐라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몇 년 전에 우리 딸 결혼도 시켰고 엄마도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결혼하려고 해요. 우리 딸은 어떻게 생각해? 글쎄,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당황스러움에 저는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는데 친정 엄마 옆에 앉아 계시던 아저씨가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고 앞으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하셨죠. 저는 많이 놀랐지만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두 분을 보니 너무 행복해 보여 허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따로 들어보니 새아버지와는 같은 고향에서 자라서 친한 동네 오빠, 동생 사이였다고 했죠. 그런데 미혼모로 저를 가지게 되었을 때 엄마는 고향 사람들과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고 새아버지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집을 가고 난 후 오랜만에 저를 찾아갔는데 우연히 새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그때 당시 새아버지의 아내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엄마가 찾아간 절에서 49제를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절에서는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후에 연락을 주고받고 같이 만나 밥을 먹으면서 인연이 되었다고 했죠. 이렇게도 인연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와 새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새아버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새아버지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신 분이어서 금방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재혼을 했더라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결혼까지 한 딸을 챙기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새아버지는 엄마와 결혼한 후 먼저 연락도 자주 해주시고 서로 친해져야 한다면서 저와 남편을 따로 불러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하나 있는 딸이 시집을 가고 많이 외로워하셔서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자주 찾아가서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지만 친정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있고 또 시댁일로 이리저리 불려다니다 보니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새아버지와 좋은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시고 많이 행복해 하시니까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 엄마가 혼자 살고 계실 때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실 엄마가 당뇨를 앓고 계시다 보니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약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이제는 새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고 마음이 놓였어요. 무엇보다 엄마가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결혼식을 올린 후 1년이 지나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있었어요.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주소를 보내줄 테니 잠시 나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곧바로 엄마가 말씀해주신 주소로 달려갔죠.
그런데 도착해보니 부동산 압이었어요. 전화를 해보니 아내로 들어오면 된다우는 엄마의 말씀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대체 왜 부동산으로 부르신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새아버지가 엄마에게 건물을 사주시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새아버지가 전철을 떠나보내고 힘들어서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을 때 엄마가 옆에서 새아버지를 성심성 있고 돌봐주며 이만큼 살려내셨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새아버지한테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그 둘 다 새아버지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새아버지를 해치려고까지 해서 새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엄마 이름 앞으로 해놓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새아버지 판단을 저희 엄마는 믿는다는 판단을 하셨다고 했고 그래도 엄마는 건물이 한두 푼도 아니고 건물을 매입하는 게 말이나 되냐며 처음에는 새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부부가 되었어도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함부로 매입하냐면서요. 하지만 새아버지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는 엄마를 계속 설득했다고 해요. 결국 엄마는 건물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찾아가게 되었고 새아버지도 회사에서 급한 일만 끝낸 후 바로 오시겠다고 했다더군요. 원래는 두 분이 같이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새아버지가 저도 불러서 같이 건물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다고 했죠. 엄마는 새아버지의 말씀에 같이 건물도 보고 저녁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부동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아버지가 부동산을 들어오셨고 저희는 곧바로 부동산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몇 개의 건물들을 살펴보았죠.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보게 된 건물이 있었는데 부모님도 반응이 좋았고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관리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건물들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구석구석 살펴봤는데 정말로 청소 상태도 그렇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건물 크기도 엄마가 관리하기에 괜찮은 듯 보였죠. 새아버지도 건물이 깨끗하고 위치적인 면에서도 좋은 편인 것 같다면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매입을 하기 위해 저와 부모님은 부동산으로 향했고 부동산 관리자님은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서 건물주를 불렀죠. 그렇게 약 30분쯤 지났을 때 건물주가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와 부모님은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 문득을 바라봤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매입하려고 하는 그 건물의 소유주는 동서였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건물주와 건물 매입자로 마주하니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동서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란 것인지 눈이 2배로 커졌죠. 그런데 놀란 사람은 저와 동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새아버지도 동서가 건물주로 부동산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죠. 알고 보니 동서가 다니는 회사가 바로 새아버지 회사의 계열사였더라고요. 동서가 다닌 회사가 새아버지 회사의 계열사이다 보니 저는 전혀 몰랐던 것이고요. 김 팀장이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의 소유주였나 부동산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 그러게요. 사장님을 부동산에서 뵙게 될 줄 몰랐네요. 그런데 저희 형님은 여기 왜 형님일까요? 우리 딸 동서가 김 팀장이었나요? 아니, 이거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딸이요, 형님한테는 엄마만 계신다고 하셨는데 쑥스럽지만 몇 달 전에 제가 예원이 엄마랑 결혼식을 한 것으로 생각했네요. 혼인신고만 해서 동서인 김 팀장은 잘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셨군요.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축하해 주셔서 고맙네요. 동서는 새아버지와 친정엄마가 재혼을 한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얼굴이 잔뜩 굳어졌어요. 어찌되었건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 관리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입계약서에 도장도 찍고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건물 매입 절차가 끝이 났고 새아버지는 동서에게 회사 텔콘 후 바로 왔을 텐데 식사를 못하지 않았냐면서 식당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셨죠. 하지만 동서는 괜찮다면서 서방님과 함께 식사 약속이 잡혀 있다며 다급하게 순서를 쳤어요. 그러자 새아버지는 잘겠다 하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부동산 밖으로 나가셨고
저도 동서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나서 뒤따라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동서가 급하게 따라 나오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잠깐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대체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었지만 일단 따라 나섰어요. 동서는 부동산 옆에 있는 조용한 골목길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정말 간절한 눈빛을 하고 이야기를 꺼냈죠. 형님, 제가 그동안 많이 서운하게 했죠.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래? 뜬금없이 왜 사과를 하는데? 그동안 제가 잘못을 많이 안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형님,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 뭔지는 몰라도 드러나 보자. 형님, 친정어머님이 제 건물이 매입했다는 사실은 시댁의 비밀로 좀 해주세요. 대체 왜 비밀로 해야 하는데? 그동안 50억짜리 건물 가진 건물주라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왜 갑자기 파는 건데? 그게요.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친정아빠가 사업을 작게 하셨는데 갑자기 사업을 키워야겠다면서 여기저기 큰 빚을 치셨어요. 그런데 그 빚을 못 갚아서 집이 망하게 되었어요. 뭐라고 동생의 집이 망하는 건데 왜 시댁에는 비밀로 해야 하는 건데 우리 집이 망하고 지갑 가지고 있는 건물까지 팔았다는 사실을 시댁에서 알게 되면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요. 분명히 난리가 날 텐데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형님도 어머니 성격 아시잖아요. 분명히 노발대발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댁의 비밀로 해달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동안 동생이 나한테 했던 못된 짓이 널리고 널렸는데 내가 굳이 동생 좋은 일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 형님이 사실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저 죽어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형님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제가 잘할게요. 아니, 나는 그럴 생각 없어. 부모님 차 빼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난 먼저 가볼게. 저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동서를 버려둔 채 그냥 뒤돌아 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휴대폰을 꺼내보니까 동서의 이름으로 부재중이 수십 통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부재중을 확인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또 동서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죠. 보나마나 무슨 소리를 할지 뻔했지만 안 받으면 밤새 휴대폰이 울려댈 것 같아서 일단 모시기는 척 받아보았어요. 아이 뭐야, 이 늦은 시간에 왜 자꾸 전화를 해? 형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댁에 동서에 숨길 생각 없어. 그러니까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말고 전화 끊어. 형님, 잠깐만요. 전화 끊지 말아주세요. 제발. 불쌍한 사람 한 명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 사실 임신했어요. 뭐라고? 이제는 하다 임신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야? 임신이 뭐, 눈 감았다 뜨면 되는 건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나는 무조건 시댁에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정말이에요. 저 며칠 전에 남편이랑 같이 산부인과 가서 임신 소식 확인했어요. 시부모님한테는 임신 사실 알자마자 바로 말씀드렸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어머니께 물어보세요. 설령 동서 과일을 가졌다고 해도 난 시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번 일로 충격받아서 제 아이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그거 다 형님 탓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동서의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 아이가 잘못되면 그게 다 제 탓이라니요. 동서가 진짜로 아이를 가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임신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시부모님이 아실 것은 아셔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동서는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시댁에 갈 준비를 했어요. 사실 원래는 며칠 뒤에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서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10시가 다 된 시간에 저는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곧바로 동선의 부부를 시댁으로 호출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잔뜩 눈치를 보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트위치야. 내가 방금 첫째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이니? 네, 이상한 소리예요. 어떤 아이, 너희지만 아기 일부 직전이라서 50억짜리 건물을 팔았고 그걸 첫째 친정엄마가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이냐고? 네, 아빠가 사업을 키우시려다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가진 50억짜리 건물도 팔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 네, 사실 아빠가 빚진 게 조금 많아서 건물 카페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정혁아, 너도 다 알고 있었던 얘기냐? 저도 오늘 알았어요. 여기 오는 길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너 첫째한테 이 사실을 숨겨달라고 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내 남편한테도 숨기려고 했던 거냐? 어머니,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동서는 개거품을 물면서 울며불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시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면서 담배 하나 피우고 속였다며 밖으로 나가셨죠. 됐어. 너희들 당장 이혼해라. 아무리 내가 출가회인이라고 해도 장인이 망하게 되면 결국 사위도 피해를 보는 거야? 나는 내 아들까진 망하는 꼴 못 본다. 멀쩡한 내 아들이 왜 너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냐? 어머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이혼을 하면 전 어떻게 해요? 정말로 동서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날 이후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라는 말씀을 꺼내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모든 사실이 시댁에 밝혀지고 난 후 약 한 달이 지났을 시점에 결국 동선의 집은 망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선의 친정 부모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갈 곳이 없어 동선의 신혼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죠. 덕분에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동서를 떠받들고 공주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부잣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저를 떠받들고 공주 취급을 해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아침 일찍 와서 대청소에 밥상을 차리라고 난리를 쳤을 텐데 요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직접 반찬을 싸대고 오시는 날이 더 많죠. 그리고 말끝마다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앞으로 엄마와 딸처럼 잘 지내보자고 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동안 당황한 것들이 있다 보니 시어머니의 행동이 반갑지만은 않아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도 그동안 제가 당했던 일들을 알게 된 후 크게 한바탕 했고 저에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어머니와 아예 연락을 끊으라고 했죠. 그리고 동서는 요즘 집안이 망한 데다가 친정 부모님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 보니 시부모님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호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어요. 살림을 하나도 할 줄 모르니까 직접 가르치시겠다고 하시더니 시어머니는 동서를 매일 저녁마다 시댁으로 불러 이것저것 살림을 시키고 있는 듯 하더군요. 덕분에 동서는 요즘 시댁의 매운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울면서 너무 힘들다며 시어머니 좀 말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사이다를 10병 들이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더니 이렇게 상황이 180도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참에 두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저한테 한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